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사무소 건물의 주차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시설적인 측면. 자, 주차 시설에는 일단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한 대의 이 주차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차 면적. 자, 한 대의 주차 면적은 일반적으로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원칙은 2.3m. 자, 너비가 폭이 2.3m고 길이가 5m 정도로 설계해서 11.5제곱미터가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장애자용이 예외죠. 그래서 지체 장애자용이 보통 예외가 이 장애자용을 우리가 설계하는데, 자, 장애자용은 보통 휠체어 이런 것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폭을 약간 1m 더 증가시켰습니다. 여기 달라지는 거죠. 3.3m 곱하기 5m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16.5제곱미터 되죠. 그래서 길이는 동일합니다. 길이 주차는. 그래서 이 폭의 1m 증가가 오게 설계를 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근데 경영 자동차는 좀 적어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폭 길이 다 작아도 되게, 그래서 이제 경영 자동차의 경우는 폭이 1. 기준 자원이. 그래서 이 경우는 평행 주차일 때하고 일반 주차하고 약간 차이인데, 이 경영 자동차는 이 평행 주차를 기준 잡았을 때, 기준 잡았을 때 바로 1.7에 7m 곱하기 그 다음에 4.5m로 봐주고 있죠. 이렇게 봐주고 있다는 점 간에 보시고, 특히 장애자용이 약간 더 추가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대당 이 주차장 면적을 계산할 때는 그 기준 잡아두시고, 한 대당 이 주차장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각 주차일 때 주차장 면적은, 이건 이제 주차가 얼마나 필요하나 주차 면적에 대해서만 다룬 거고, 한 대당 이제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런 주차장 면적을 다룰 때는 이 직각 주차일 때 대략적으로 통로도 포함해야 되니까, 이거는 주차 면적만 가지고 따진 거고, 통로 이런 부분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각 주차를 할 때 통로하고 합쳐서 보통 27.2제곱미터로 봐주고, 그래서 이 평행 주차로 갔을 때가, 이거는 이제 통로 면적하고 포함된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44.1제곱미터만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헷갈리면 아니 됩니다.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직각 주차로 될수록 면적은 줄어들고요, 평행 주차가 될수록 면적은 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면적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차기는 약간의 평행 주차가 될수록 면적은 늘어나죠. 그래서 주차할수록 이게 쉽지만 직각 주차가 약간 어렵겠죠. 주차는 기술력을 좀 요하죠. 보시고, 그 다음에 차로 폭하고 경사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암기하시고요. 1차선일 때는 보통 직선형일 때하고 곡선형일 때 차이가 있죠. 곡선형이 약간 차로 폭이 더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차로 폭의 경우 1차선일 때는 기본 3.3으로 잡아주고요. 근데 곡선형일 때는 이제 30cm 더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3.6m로 설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2차선일 때는 보통 6m 기준 잡고요. 그 다음에 곡선형일 때는 6.5m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는 직선형이 17도 이하고 곡선형이 더 완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직선형은 17도 6분의 1 이하고 직선형이 14% 이하.
결과적으로 바로 7분의 1이 됩니다. 7분의 1 개념이고 이거는 6분의 직선형이 경사도는 더 약간 가파를 수 있죠. 곡선형이 더 완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부분 나온 것을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은 범위까지 높입니다. 바닥 슬래브 밑까지가 아니고 주차장은 보통 아파트도 벽식 구조의 아파트는 주차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보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창은 특히 저걸 틀지 않기 때문에 범위까지 높이로 적정합니다. 범위까지. 그래서 이 슬래브 밑까지가 아닌 범위까지 높이로 잡아서 차로 부분은 2.3m로 잡고 있고요. 차가 다니는 차로 부분은 2.3m하고 주차 장소는 최소 거실 반전높이 2.1m 잡고 있네. 그래서 최소 반전높이 2.1m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차로 부분이 20cm가 높습니다. 주차 부분이 2.1m, 2.3m 기억하시면 되고, 출입구는 보통 이 차로 중심선에서 좌우 방향으로 60도 이상 범위까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 노외 주차장이 있고 노상 주차장인데 길에 가까이 선을 꺼서 이제 해놓은 것은 노상이고요. 그래서 건물 내가 아닌 밖에다가 이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노외 주차장이죠. 그래서 이 노외 주차장은 출입구 폭이 3.5m 이상으로 해줘서 우리가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3.5m 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전을 이용하도록 내측 회전 간격이 5m 이상 되도록 이렇게 차량을 원활히 회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 반경이 5m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 잘못하다가 박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앞부분 같은데. 그리고 5번에 차고 출입군 도로 교차 지점의 모퉁이에서 5m 이상 떨어진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퉁이 이런 데다가 저걸 설치하면 되죠. 출입구 설치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출입구는 교차점이나 모퉁이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바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소한 5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 출입구는 공원이든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출입구도 20m 이상 떨어져 주셔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설치해서는 안 되고, 유치원 같은 데서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CO2 농도죠. CO2 농도는 일반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 이 CO2가 배기가스를 4배 주박이죠. 그래서 8시간 평균 농도에서 50ppm 이하가 돼주셔야 됩니다. CO2 농도. CO2 농도는 우리가 8시간 기준 잡았습니다. 8시간 기준 잡아서 평균치가 50ppm을 잡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50ppm 이하 파스 퍼 밀리언 100만 분율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 주차장 조도 개념은 보통 바닥에서 85cm 정도를 보통 작은 면의 조도로 보자. 우리가 의자에 차에 앉아서 이 눈높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우리가 70룩스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로 부분은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 조도는 요 높이를 기준 잡고 있고, 그래서 차로 높이는 50룩스, 그 주차 부분 20룩스로 주차장법에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차장 조도는 기본적인 70룩스가 기본이죠. 항상 주차장의 평균 조도는 70룩스를 잡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주차 대수가 30대 이제 초과시 CCTV를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중 20대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한 면 이상 우리가 해주도록 해주면 되네. 노상 주차장은 주차 대수 20대입니다. CCTV 설치 대수는 우리가 30대고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의 주차 규모가 20대 이상일 때 장애인 활용해주라. 최소한 한 면 이상.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외 주차장은 보통 이 주차 대수가 50대 이상이 되면요, 50대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 한 면 이상 설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 50대마다 하나 설치하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면 2개, 150대면 3개,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별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실 거는 노외 주차장은 50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노외 주차장의 경우는 50대당 한 면 이상 우리가 설치합니다. 장애인 전용은 한 면 이상이다. 장애인 거를 한 면 이상 우리가 해줘야 돼. 50대마다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대 비율로 해준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대 이상의 경우 폭 1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 도로교통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이겁니다. 요 폭이 10m 미만이다. 도로 폭이. 그럼 8m 도로다. 이런 경우는 200대 이상의 우리가 주차 대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200대 미만으로 가주라는 거고, 200대 이상이면 도로 폭이 10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m 미만 도로에는 주차장을 너무 크게, 주차 대수를 너무 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400대 초과됐을 때 입구 출구를 따로 설치하는 기준은 40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대 이상이면 1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12번은 200대 이상일 때는 폭 10m 이상 도로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400대가 초과되면 입구와 출구를 노외 주차장을 별도로 둔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의 장단점 개념이 나오죠. 고층 건물의 장단점은 시험화되기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 정도만 고층 건물에 대해서 지금 자꾸 사무소만 고층화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파트도 고층화되고 이 고층화되는 게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이제 너무 고층화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 환경상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통풍, 일조,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죠. 네가 가랬니, 내가 가랬니 이러면서. 그래서 도시 환경의 문제점이나 이제 경제적 문제점. 그러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교통의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심이 너무 초고층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교통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교통 문제나 그리고 쉽게 건물이 커짐으로써 자연환경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물을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걸 다 어디서 옵니까? 그 다음에 내부 공간에 이런 균질성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점만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화 빌딩 보통 우리가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 자동화나 건물의 자동화 기능 이런 것을 갖다가 빌딩 시스템이나 에너지 절약 시스템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건축물을 보통 인텔리전트 빌딩, 보통 정보화 빌딩이라고 하는데, 정보화 빌딩이 되면서 이제 특징은 당연히 빌딩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세를 내도 됩니까? 이 세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빌딩이 자동화되니까 이제 저런 경제성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통신 이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이 정보화 빌딩, 인텔리 빌딩의 기능적인 측면을 꼭 공부하시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놓읍시다. 그래서 건물의 자동화 개념이 된다는 거. 건물의 자동화. 그래서 이 건물의 자동화를 갖다가 BA라고 하죠. 빌딩 오토메이션. 그래서 건물의 자동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사무의 자동화가 되겠죠. 사무의 자동화 개념. 사무의 우리가 이 자동화 개념과, 그래서 이 사무의 자동화 개념을 우리가
OA라고 하죠. OA.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정보통신 기능하고 정보통신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사무공간의 쾌적성. 사무공간의 쾌적성 개념. 그래서 이 정보화 빌딩의 자, 이 기능적인 측면은 자, 네 가지가 된다. 자, 암기하시고요. 그러면 뭐 여기까지 안 와도 되겠죠. 우리는 사지선당형이니까 위에 뭐 세 개만 해도 되죠. 이제 오지선당일 때 4번까지 정리를 해 두시고요. 특히 자, 이 건물의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는 자, 이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빌딩 관리 시스템하고 빌딩 관리 시스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 시스템 개념. 그리고 사실 에너지가 막 요새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 시스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돼야 되죠. 침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인이. 그래서 보안 시스템. 이것이 건물의 자동화와 관련된 것이 빌딩 관리, 에너지 절약, 보안 시스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자, 간략히 이제 순서 단계별 계획에 대해서 자, 이 계획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순서. 그러면 제일 먼저 자, 공간 계획을 먼저 하죠. 공간 계획. 그래서 자꾸 한자가 단계별 계획. 단계별 계획에서는 제일 먼저 공간 계획을 먼저 하죠. 공간 계획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이제 우리가 공간을 갖다 나누죠. 그래서 공간 계획을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인텔리전트한 계획을 우리가 하게 되죠. 계획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조닝 계획을 수립합니다. 존을 나누는 게 그래서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내 배치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실내 배치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안전 계획이죠. 안전 계획을 하고 그래서 순서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설비 계획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공간 계획이 가장 먼저다. 공간 계획을 먼저 해주시고 인텔리전트하게 그리고 조닝 계획을 들어가시고 자, 실내 배치 계획, 안전 계획, 환경 설비 계획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프리 액세스 플로우가 나오죠. 프리 액세스 플로우.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중 바닥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바닥 구조. 그래서 안 속에다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배선, 전화선이나 전기선이나 이런 것을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한 프리 액세스 바닥 플로우. 그래서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 형태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텔리전트 빌딩, 정보화 빌딩은 이 전화선, 전선이나 뭐 컴퓨터선들이 밑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중 바닥 구조로 처리해 준 것을 프리 액세스 바닥, 바로 프리 액세스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점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트리움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리움, 뭐 보통 중정이라고도 하죠. 아트리움 개념이 지금 현재 보통 건물의 중앙 부분이 이렇게 뻥 뚫어 나가죠. 햇볕, 자, 일사를 받아들여서 자, 뭡니까 주간 같은 경우는 자, 태양빛을 유입해서 실내를 데움과 동시에 조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트리움계 있죠. 이 아트리움은 보통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최근의 백화점들이 자, 우리가 이런 아트리움 있죠. 또는 이런 형태를 많이 설계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과거의 자, 일반적인 분들이 알고 있는 백화점의 개념은 저걸로 많이 이루어졌죠.
밖에 무청청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태양광을 완전 주광을 차단해가지고 인공 조명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선두 이제 주자인 이런 데에서 백화점에서 이 아트리움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아트리움은 이 뜰 개념이죠. 그래서 이 중정, 주안에 중정을 마련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햇볕을 들어오게 해서 그걸 휴식 공간으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아니면 거기서 최근에 뭐 행사하면 여기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뭐 사인해주고 막 이랬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설치 목적에 대해서 거기 정리해놨습니다. 건물에 이런 안뜰이나 뭐 이런 중정을 갖다가 마련한 의미다 해놨죠. 그리고 자연을 실내 유입해서 그래서 외부의 자연 태양광을 실내로 유입을 하죠. 그런 외부 이건 공간을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도심 속의 휴식처 생활하죠. 쾌적한 환경 조성 이런 목적으로 이 아트리움을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트리움은.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특성에 보시면 온실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죠. 안에 유리로 해서 안에다가 큰 공간을 두니까 큰 공간 오죠. 그래서 뭐 아래층에서 위층까지 뻥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열을 받게 되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실내 기후 조절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공간적으로 중간 영역으로서 4개의 결정적인 기능도 해주고 결절점이 역정도 해주죠. 그러면 실내 공간하고 이제 실외 공간의 이 매개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픈 스페이스가 가능하죠. 오픈 스페이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조형적, 상징적 독창성을 부여하게 되죠. 아트리움을 둠으로써.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백화점인데 아래 위에 뻥 많이 뚫은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지적된 관리적인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햇볕을 받아들여서 인공조명을 최소화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 일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난방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런 공기를 데워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여름철에 과열 현상에서 왜 유리로 돼 있으니까 태양열 직사일이 바로 들어오니까 여름철에 과열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트리움 공간하고 외부의 온도차가, 가던 온도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소음이, 또는 확산이나, 울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경목 수목의 고사가 이제 생길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차트 상점과 슈퍼마켓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점과. 그래서 먼저 상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자, 상점에서는 우리가 알아둘 수 있을 것이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이 퍼사드, 파사드 또는 퍼사드라 하죠. 그래서 이 상점 구성 방법에 이 퍼사드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퍼사드의 구성 요소. 그래서 구성 요소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attention. 우리가 이 주의죠. A는 주의고 주의 개념. 그래서 이 주의를 끌어야 되겠죠. 주목시키는 가의 배려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퍼사드는 우리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갖다가 갖춰야죠. 흥미 개념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욕망이, 알죠? 욕망 개념과, 욕망.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메모리에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모리. 기억을 해야 되고, 기억 개념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행동이죠? 액션을 취해야 되죠? 행동. 이 다섯 가지를 퍼사드의 중요 구성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흥미를 주는 공간인가? 그 다음에, 살까 말까 욕망을 일으키느냐? 욕망 개념. 그리고, 딱 봐놨다. 자, 인상에 딱 박혀야 되죠? 기억, 메모리 돼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쉬워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구성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이 다섯 가지인데 주의하실 것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은 관계 요소가 아닙니다. 퍼사드의 구성 요소 중에 의장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자,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성 요소 공부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판매와 측면 판매를 자 비교해서 상점에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매대를 두고 앞뒤로 이렇게 마주보고 앞을 서고 이렇게 하는 대면 판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면 판매하고의 이 두 가지를 상호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보시고 그러면 이 대면 판매하고 측면 판매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상호 비교해서 학습을 해 두십시오. 대면 판매 개념하고 그 다음에 측면 판매 상호 비교해서 공부 학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설명적인 측면의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자, 이 대면 판매의 경우는 직접 마주 보고 하죠. 그래서 이게 편리하죠. 예. 이게 이제 대면 판매가 설명은 편리해요. 설명은 자 마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 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 자 측면 판매가 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요. 설명적인 측면. 그리고 종업원의 위치적인 측면이 자, 이 대면 판매에서는 자, 고정적이죠. 안정적이 된데 안정적이죠. 안정입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적 개념이 되는데 근데 이 측면 판매는 종면 위치가 자, 불안정하죠. 그래서 불안정하면서 자, 고객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됩니다. 이동적입니다. 자, 고객이 저리 가는데 나는 여기 기다려가, 야, 종업원이, 고객 오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가, 이동적인 측면이 되겠죠? 이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을 갖다가 이제 포장하는데, 포장적인 측면. 포장을 할 때, 자, 이 대면 판매의 경우는 포장이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면 판매의 장점적인 측면부터 하자면, 자, 포장이 편리하고, 얘는 불편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면 판매의 장점은, 측면 판매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대면 판매는 구매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계획적 구매를 하게 되죠. 이거는 계획적 구매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보통 계획적 구매를 할 때 이 구매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측면 판매는 보통 충동적 구매를 일으키는 경우가 크죠. 충동적 가다가 마음에 들면 딱 사는 이런 형태가 측면 판매 형태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면 판매는 이 진열 면적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 진열 면적으로 봐줬을 때는 자, 이 대면 판매의 경우가 진열 면적은 감소가 되죠. 얘는 감소됩니다. 그 반면에 측면 판매가 진열 면적은 커집니다.
커지죠. 그래서 측면 판매가 진열 면적은 커집니다. 진화할 수 있는 면적적인 측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택 방법이 제품을 갖다가 이 선택하는 방법. 자, 선택 방법이 보통 뭔가 하면 자, 이 대면 판매는 종업원이 막 거네요. 종업원의 건장에 의해서 됩니다. 이 종업원의 말발에 의해서 막 틀려집니다. 예. 칭찬 살살 해주면서 하면 난리 나죠. 그래서 이 종업원의 건장에 의해서 제품 선택이 되는 반면에 이 측면 판매는 본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죠. 본인이 하고 자유로운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로운 선택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 정면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친근감, 상품에 대한 이런 친근감적인 측면은, 자, 이거는 보통 이 종업원이 중간에 있고 뒤에 이제 건장하다 보니까 이건 친근감이 없죠? 친근감이 없는 반면에, 이건 측면에 이제 하다 보니까 친근감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보통, 얘는 이 대면 판매는 그래서 이 대상이 보통 대면 판매는 자 전문성을 지닌 것을 보통 많이 쓴다고 보면 되죠. 대면 판매는. 그래서 이 대상이 이거는 전문성 가진 것, 이거는 전문성, 이 전문성을 지닌 것 형태나 지닌 것. 이런 것을 많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 판매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판매 형식에 많이 채택하고 있죠.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형태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전문적인 것. 비전문적인 것은 보통 이걸로 한다. 비전문인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측면 판매 형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판매 형식이 측면 판매가 직접 이제 제품을 가면서 이렇게 만져보는 형태. 근데 이거는 대면 판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이제 대면 판매, 측면 판매, 대면 판매의 장점이 측면 판매의 단점되고 이 측면 판매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 된다고 상호 비교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점 분위기는 얘가 딱딱합니다. 대면 판매가 딱딱하고 여기 이제 조금 낫죠. 친근감 있는 형태니까 이것이 되고 여기 좀 딱딱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치 계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계획은 이제 부지의 선정 조건, 당연히 교통 빠질 수 없겠죠. 교통 편력, 요새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람 통행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 통행 없는 데는요, 사람 안 사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거의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보통 이겁니다. 지나치는 유동인구는 아무런 관계없다. 통과 형태에 대해서는 단지 뭡니까?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통과 인원이 많은 데는 보통 이런 상점의 효과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 통행이 많은데 보통 유동 인구가 많은 데가 좋고요. 그래서 번화한 곳이 보통 좋을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에 잘 띄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띄면요, 입소문에서 가는 손님밖에 없죠. 그래서 눈에 잘 띄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 면한 곳에서 최소한 2면 이상 도로에 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점은 2면 이상 도로에 면한 것이 보통 백화점 설계할 때도 기본적으로 2면 이상 면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그리고 보통 구성진 곳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점의 배치 계획에서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데 사실 상점은 일종 통풍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의 방위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점 방위적인 측면. 그래서 상점은 그 어떤 용도에 따라서 어디 위치가 달라지니까 이 상점의 방위는 우리 시험에도 자주 언급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되니까 앞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점의 위치적인 측면에서는 상점 위치적인 측면은 그래서 저렇게 부인용품전 부인용품 그래서 부인용품의 경우는 그래서 오후에 그늘이 지지 않는 방향이 좋죠. 그래서 보통 오후에 그늘이 지지 않는 거니까 남서향 남서향 형태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의 이 북동쪽 자 여기가 보통 오후에 그늘이 지지 않는 방향이죠. 남서향이나 아니면 도로의 북동쪽이 되면 이 분야는 보통 그늘이 지지 않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은 강한 석양으로 상품의 변세가 유의해야 되죠. 그래서 식료품점 특히 뭔가 하면 석양은 광선 중에 적외선, 자 보통 오후에는 적외선 열선 발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이 이게 부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건 이거는 그래서 식료품점은 어디를 꼭 해서는 안 되는가요? 식료품점은 이거 서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바라보는 형태가 서양 형태가 안 좋다. 그러면 도로로 따지면 도로의 동쪽이죠. 도로의 우리가 이 동쪽 개념은 안 좋다는 겁니다. 도로의 동쪽.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양복점이나 가구점 서점 같은 경우 양복점하고 뭐 가구점이나 이런 서점 같은 경우 서점 자 이런 경우는 거기에 가급적 도로의 남측이나 서쪽을 선택하고 그러면 도로의 남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쪽을 선택하라 했죠. 도로의 서쪽.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사이한 자 우리가 퇴색이나 변형 파손 등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갖다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특히 뭐 일사이한 자 퇴색이나 이런 변형 파손을 하기 위해서는 북동향 쪽이 좋을 겁니다. 북동향 쪽이 일반적으로 일사이한 그것이 최대한 없을 수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양복점하고 가구점은 자 도로의 남측, 그다음에 서쪽을 선택한다. 도로를 기준 잡아서 도로의 남측, 그리고 도로의 서측. 자 이렇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의 남측은 이쪽이죠.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 서쪽 하면 그러면 도로의 서측, 도로의 남측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런 부분 해당이 되겠네요. 도로의 서측.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일사이한 퇴색이나 변형 파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점은 도로의 남측 좁은 길 옆이 좋다 해놨죠. 그래서 조용하고 양호한 환경 형태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음식점은 도로의 남측입니다. 도로의 남측 여기 되겠네. 그래서 도로의 남측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름 품목은 도로의 북측을 택하고, 그 다음에 남측 강선을 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용은 도로의 북측, 이 도를 잡았을 때 도로의 북측. 그러면 여기 있으면 태양이 비추니까 태양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름에 더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운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원한 것을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양을 쫙 돌아가, 덥다. 시원한 데 가고 싶다.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도로에, 여기에 설치하는 거죠. 북측을 선택하는 겁니다. 도로의 북측. 도로를 기준 잡아서 남측이냐, 북측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금속정은 일중이 태양광선이 직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도로의 남측 되겠네? 도로의 남측. 보시고, 그 다음에 겨울용품은 아까 추운 이미지를 둬야 되니까, 아까 여름용품이 도로의 북측이었으니까, 겨울용품은 이제 추운 데다가 보통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저 오리틀 파카, 거이틀 파카 함 입고 싶다. 이걸 보면서, 도로의 남측에다 설치하는 거죠. 반대로, 도로의 남측입니다. 건물 향으로 따진 북향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도로 따졌을 때하고 그 향을 따질 때 그 대지를 부지로 기준 잡았을 때하고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언급이 안 됐으니까 한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평면계획 부분에서 보시면, 평면계획에서 먼저 면적 배분했죠. 판매 부분, 매장 부분하고, 부대 부분하고, 그 분야를 나눠 놨습니다. 그거는 시험하고는 별 연관이 없겠죠. 간단히, 읽어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선계획은 우리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죠. 이 동선계획은. 그래서 이 동선계획은, 자, 일단은, 동선계획에서 그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이 상점의 가구 배치 시에 상점 내 동선은 길고 원활하게 해야 되죠. 최대한, 안에서 헤매야 된다. 그래서 이 동선은 길어야 됩니다. 길고 원활하게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안에 많이, 상점 내부에 많이 머물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동선 최대한 길게 설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따나 더 사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동선 계획은 일단은 길게 하라. 동선은 길게 해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해야 되죠. 동선 길게 설계합니다. 하나따나 더 팔기 위해서는 이 손님을 고객을 장시간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길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객이나 종업원 상품들의 동선은 각각 교차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일반 고객의 동선하고 종업원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고객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 동선은 그래서 이 고객 동선하고 종업원 동선은 교차 안 되도록 해야 되죠. 교차되도록 자 계획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교차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직원하고 이제 이게 만났을 때, 고객과 종업원의 동선이 만나는 거, 그러면, 고객 동선하고 종업원 동선이 만나는 곳에, 동선이 만나는 곳에 여기 뭘 둔다? 카운터 두는 거죠? 카운터를 두는 거죠. 카운터를 갖다가 설계해 놓은 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의 이 동선은 너무 길게 설계해서는 안 되죠. 이 종업원 동선은 짧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피곤하면 짜증나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죠. 그래서 종업원 동선 최대한 짧게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상품은 우리가 반입, 보관, 포장, 발송하는 것이 이제 되기 때문에 손님 쪽에서 안 보이게 우리가 처리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상품은 안 보이게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점의 전면 형태, 자, 점도에 의한 분류가 나오죠. 상점의 전면 형태에 따라서 점도에 의한 분류. 그래서 점도를 갖다가 쇼프런트라고 하죠. 쇼프런트. 그래서 점도에 의한 분류 나오죠. 쇼프런트. 이 점도. 그래서 점도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자, 우리가 거기 개방형, 폐쇄형으로 개방형이 있고, 개방형 개념. 그리고, 자, 이 폐쇄형 개념과 폐쇄형.
그리고 중간형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점도 쇼프런트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일반 개방형은 자, 여기가 앞으로 빵 뚫어놓은 형태죠. 손님 출입이 잦은 상점 많은 곳, 손님이 많은 곳은 개방형으로 설계하죠. 예, 손님이 이 일반적으로 많은 곳, 손님이 많은 곳, 출입이 잦은 곳이죠. 많은 곳은 이 개방형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개방형. 근데 요거는 이제 손님은 적은 곳이면서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게 폐생이죠. 손님이 적은 곳은 이걸 설계합니다. 적은 곳은 요거를 하면서 장시간, 보통 손님이 점내에 장시간 머무르는 경우에 있어죠. 장시간. 손님이 장시간, 자, 머무르는 경우는, 자, 이 폐생 형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간형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짬뽕한 게 개방뽀라서 폐생 두 가지를 겸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가장 일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이 중간 형태를 많이 사죠. 이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죠?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 이 중간형 형태를 채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방형 손님이 많은 곳에서, 손님이 적은 곳에 폐생 형태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거죠. 개방형은, 그럼 손님이 많은 곳, 빵 사러 왔다, 예를 들어서 서점이 왔다. 서점에, 자, 여러분들 가보시면 서점이 많아요, 저거. 엄청 사람들 많죠? 큰 서점의 경우는. 그리고 그냥 빵집 같은 경우, 빵집이나 이런 것은 개방형. 또 빵집에 아가씨 이야기하지 말고, 이 빵집이나 철물점, 재물포 이런 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폐생은 손님이 적고 장시간 머무르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데 가보시면 미용실에 한락하면 일정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죠. 이런 미용실 이용실 또는 카메라 이런 거 막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보석 같은 거, 보석 등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 폐생 형태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속 이런 것이 장시간 머물러서 골라야 되죠. 이런 데를 폐생을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진열창 형태에 대해서 이 진열창, 저기서 이제 진열창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평형하고 거기에 자 나오죠. 진열창에 대해서 진열창으로 구분했을 때 거기 지금 현재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분하시고, 그래서 점도 소프런트에 의해서 할 때는 3가지 개방형, 폐생, 중간형으로 나누고, 진열창의 형태에다 분류했을 때는 자 평형이 있고 평형 특징을 딱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평형. 자 평형의 경우는 점도의 외면이 바로 출입구에 둔 것이 평형이 되는데, 평형 개념인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이죠. 그리고 채광이 좋고 점내를 넓게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가구점이나 자동차 진열장이나 이런 꽃집에 쓰죠. 그래서 요거는 평형형은 자 바로 점도의 외면이 우리가 출입구가 있는 거죠. 출입구가 있는 형태. 이것이 평형의 개념이 될 겁니다. 평형. 그래서 이 평형은 그래서 가구점이나 자동차 진열장 이런 데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전시해 놓고 우리가 지나가 보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평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앞에를 전면 유리로 많이 해놨다 보니까 이런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점내를 넓게 사용이 평형형이다. 특징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출형, 돌출형에 대해서 이 돌출형은 특수 소매상에 많이 사용하죠. 점내 일부를 돌출식인 거죠. 점내 일부를 갖다가 일부를 돌출시킨 형태가 바로
돌출형이 됩니다. 돌출형. 그래서 이거는 특수 소매상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나 의류 같은데, 그래서 의류 같은데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마네킹 넣어놓은 게. 그런 것이, 우리가 마네킹을 넣어서 보통 돌출시켜놨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이평이 있죠. 속으로 들어오는 형태. 우리가 만, 이렇게 하죠. 무슨 만. 그래서 만이평은, 그거는, 점도의 일부를 만입시킨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혼잡한 돌에서 진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준 형태인데,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이제 채광이 불량하고 접내가 좁다는 거. 그래서 만이평은 채광이 불량해요. 채광 불량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접내가 좁아진다는 거, 접내가 좁다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령은, 만입에 이거 더 넓게 잡아서 한 것이 이제 호령인데, 호를 둔다는 거죠. 그림 보시면서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층형 나오죠. 다층형 2층이나 그 이상의 층을 연속적으로 이제 취급한 것이 진열창을, 그것을 다층형이라고 하죠. 다층형. 그래서 크게, 진열창의 형태로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평행하고 요거 돌출형 만이평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처인가 보시고, 특히 다층형은 특히 좋은 큰 양복점이라든지 가구점 같은데 다층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쇼케이스 진열장이죠. 그래서 쇼케이스 이제 배열 방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게 굴절 배열형하고, 그 다음에 직선 배열형, 한상 배열형, 그리고 복합형 4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진열장, 바로 쇼케이스죠. 쇼케이스 배열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쇼케이스 배열 방법의 그 특징을 각각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 배열형. 굴절 배열형은, 이 동선을 굴절시킨 거죠. 곡선으로 해준 것이. 바로, 그러면 쇼케이스 배치와 동선을 같이 굴절형으로 해준 게 바로 굴절 배열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대면 판매하고 측면 폐를 조합으로 구성한 형태로서, 그래서 양복점이나 모자점, 이런 문방구, 이런데 많이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배열형은, 그럼 그대로, 이 매대도 그대로 두면서 바로 동선을 갖다 직선으로 처리해 준 거죠. 그래서, 통로가 직선이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손님 흐름이 빠른 그 부분에 많이 쓰는 겁니다. 빨리 사가 가야 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대량 판매를 가능하게 할 때 보통 직선 배열형을 씁니다. 그래서 의복점이나 친구점, 아니면 서점이나 가정, 전기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한상 배열형은 요거는 용도만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수혜점이나 미nie품 요런 데 한상 배열형 쓰고, 그다음에 복합형은 부인복지점이나 아니면 피혁 제품점, 서점 이런 데 사용된다고 그거 개념을 분리해서 학습을 해 두시게 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그 각부 계획에 대해서, 상점의 각부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